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는 있지만 세계 정세를 제대로 안내해줄 가이드는 많지 않습니다. 최고의 가이드 모셨습니다. 2주 만에 돌아오신 문희정 국제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항상 소개 멘트가 작가분이 쓰신 건가요? 작가님이 쓰시고 제 마음에 담아서 읽습니다. 제가 영혼을 담아서 제가. 네, 너무 마음에 와닿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자, 인도 총선 얘기를 해볼게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인도에 타지말에 김정숙 여사가 갔네 안 갔네 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지금 굵직한 정치 좀 현안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총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인도 총선이 무려 6주에 걸쳐서 이뤄졌어요. 6주요? 6주 동안 투표가 이뤄진 거예요. 인도 총선 하면은 사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요. 예. 세계 최대의 유권자 수를 자랑합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세계 1위예요. 저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계 1위를 인도가 탈환했고요. 14억 1,7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중에서 유권자가 9억 7천만 명. 저도 9,700 하면 굉장히 소박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9억 7천만 명이고. 9억 7천만 명. 네. 와, 10억 명이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선거고요. 그중에서 이번에 투표를 한 유권자만 6억 4,200만 명. 그러니까 투표율이 지난번 총선보다 좀 떨어졌어요. 66.3%에 그쳤는데 그래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선거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선거 기간이 기냐. 인도가 넓잖아요. 그리고 산악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곳도 있잖아요. 투표소만 무려 110만 개가 설치가 돼요. 110만 개요? 네. 투표소만. 네. 그래서 구석구석 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인도는 선거 시스템은 굉장히 투명하고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투표에 심혈을 기울이고요. 전자투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인도가 생각보다 빨리 전자투표를 실시를 했는데요. 인구수가 많은 만큼 문맹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번호 앞에 후보자들의 번호 그리고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정당을 표기하는 기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옆에서 그냥 꾹 누르면 되게끔 이렇게 길게 된 전자투표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한 사람들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검지에 물감으로 이렇게 쫙 칠해줍니다. 근데 요거는 한 4주 동안 안 지워지는 물감이고요. 아, 네. 왜냐하면 이중투표를 막아야 되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신분증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대요. 그리고 이 물감 그러면은 이 물감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지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부가 관리하는 공장에서만 특수 제작되는 아주 비밀스러운 물감이고요. 웬만해서는 안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올 구석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하원 의원 543명을 뽑는 선거였고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연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014년에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이제 과연 3연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연임은 했습니다. 3연임. 예, 그거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네루 초대 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3연임을 한 총리가 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을 딱 들여다보면은 의석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모디 총리의 정당이 인도 인민당인데요. 지금 현재 303석인데 이게 무려 63석이 줄어들어서 240석에 그쳤어요. 그리고 이 인도 인민당이 이끄는 여당 연합 국민민주연합이 전체가 294석. 그러니까 과반을 겨우 넘긴 상태고요. 전체가 몇 석인 건가요? 543석입니다. 543석이요? 네. 그리고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가 이끄는 야당연합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이 232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240석, 232석 하면은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지난번에는 인도 인민당이 자체적으로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을 독점했다면 이번에는 과반 자체가 안 됐잖아요. 인도 인민당만으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연합하고 있는 정당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모디 총리의 국정 동력이라든지 입지가 살짝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외신을 통해서 무적 모디 신화가 무너졌다. 모디 총리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강했었거든요. 지난번도 그렇고 그 앞도 그렇고 굉장히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고 그리고 그 여당이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이번 총선 결과는 사실상 여당이 패배를 한 거고요. 네. 야당이 엄청나게 선전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이제 네. 어떤 정치적 스탠스는 조금 우익 좀 일부에서는 극우에 가깝다라고 하고 힌두 민족주의죠. 민족주의에 굉장히 강한데 경제적으로는 또 IT 발전을 굉장히 이끌어가지고 사람들의 좀 평가가 좋았잖아요. 네. 이번에 좀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이게 참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인도가 힌두교 나라고 그다음에 인구의 80%가 힌두교도이긴 하지만 무슬림이 2억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14%지만 인구 전체 인구의 비율은 14%지만 숫자는 2억 명이란 말이죠. 예. 그거 자체가 사실은 적지 않은 수예요.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들어서서 인도는 헌법에 세속주의를 그러니까 종교적 평등을 명시하고 있는 세속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모디 총리 들어서서 힌두 민족주의를 너무 강하게 내세우는 바람에 힌두 교도들과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뭐 무력 충돌도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예. 심지어 그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부수고 힌두교도들이 그 자리에 힌두교 사원을 세웠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로 종교적 갈등이 심화됐고요. 이 과정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국 중에서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8.2%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20%에 달합니다. 20%요? 네.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 야당 지도자를 잡아들인다든지 이런 야권 탄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유죄난 거부터 해가지고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저희는 유튜브로 연장 방송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님과 함께 국제정치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모디 총리가 3선에는 연임에 성공을 했지만은 3선을 성공했지만은 지금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흔들렸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제 한국하고 인도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는 변화가 있을지 이게 우리나라 동아시아나 뭐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인도가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 내부적으로 야권 측에서는 민주주의가 상당히 후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문제시 삼고 있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모디 총리가 이끌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성장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불만을 가진 나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외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인도에서는 지금 최근에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무슨 타지마할 방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지는 않나요? 전혀 별로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은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여기저기 나와서 우리나라와 이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어떤 국제관계도 얘기 굉장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당시의 대한민국은 국가 브랜드로 따지면은 정말 최고가를 기록할 때였어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에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한 번이라도 사진이라도 찍기 위해서 애쓸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인기가 많을 상황이었거든요. 예. 인도에서는 굉장히 국빈 방문을 원했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인도 측에서 사실 영부인이라도 좀 와주시라. 그래서 사실 모디 총리하고 사진 찍은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모디 총리는 자신을 어떻게 자리매김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인도는 전 세계의 이런 지도자들과
고위급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를 보여주기를 굉장히 원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 대통령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아쉬운 대로 영부인이라도 우리 불러서 같이 사진이라도 찍읍시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모디 총리가 외교적으로 인도라는 나라를 굉장히 높이 올려놨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요 영부인이 간 것에 대한 주장은 여당과 야당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순서가 초청장을 이제 먼저 정부 측에서 요청했네 아니면은 그쪽에서 왔네 이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 트럼프 유죄 판결 이게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오는 7월 11일에 담당 판사의 선고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뭐 대선과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니다 뭐 지지층도 흔들리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엇갈리는 뉴스가 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어떤가요 실제 상황이? 아니 근데 사실 김준희 평론가님 혹시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예, 한 4년 정도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삼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 행위를 사법부가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하지 않나요? 뭐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이 부분이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유죄 판결을 이거는 이제 배심원단이 형사 사건에 있어서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형의 뭐 어떤 선고 내용은 판사가 7월 11일 날 이제 구체적인 선고를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 왜 우리의 정치적 행위, 정치적 자유를 사법부가 방해하려고 해라는 그런 생각이 훨씬 더 강하고요. 그 부분이 훨씬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끌시끌하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트럼프가 스스로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력을 받았어요. 본인은 이건 조작된 재판이고 나는 정치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사법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고 바이든 행정부가 온갖 정치적 그런 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어떻게든 낙마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11월 대선에서 진짜 나를 재판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 민주주의의 힘이다. 원칙이 세워진 거다. 그러니 여러분이 11월 대선에서 제대로 판결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트럼프 원래 지지자들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추종하는 그런 성향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금 그래도 진보적이고 젊은 층이고 이런 쪽이 많잖아요. 이게 약간 원래 지지층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상황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훨씬 유리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트럼프에 대한 팬덤이 더 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보였던 게 이 유죄 판결 내려지고 나서 10시간 만에 530억 원이 넘는 선거 자금이 모였어요. 기부금이 모였어요. 24시간 동안 730억 원이 넘게 모였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지난해 6개월 동안 트럼프 캠프가 모은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30%가 소액 정치 기부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새롭게 유입된 사람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거기다가 플러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 가지고 미국의 거부들이 다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 의원들도 계속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배심원단을 포함해가지고 이 기소한 검찰을 향해서도 니들이 권력 남용을 한 거야. 이건 정치적인 문제인데 사법부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원은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지금 계속 법무부 장관 부르고 검사 불러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기시감이 느껴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이 유죄 판결이 뭐에 대한 유죄냐 하도 뭐 기소된 게 많아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자, 일단 트럼프는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린 게 지금 이건데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맞붙었잖아요. 그 당시에 트럼프가 몇 년 전에 성인 영화 배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있었는데 이 영화 배우가 어머 트럼프가 나왔네 이러면서 자기가 트럼프와 어떤 관계인지를 폭로하려는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측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해요. 예. 근데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지불을 했다면은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문제는 이 돈을 회계장부를 조작해가지고 회사의 법률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회사 돈으로 했다? 네. 배임이네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뉴욕주 검찰이 기소를 한 거거든요. 예. 뉴욕주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주 검찰은 이게 중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배임, 횡령 뭐 이런 거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선거법 위반 쪽으로 끌고 가려는 게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게 법률 비용이지 뭐야? 난 당시에 그 대선 후보이고 그러면 나와 관련된 비용들은 다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3건의 형사 재판이 더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다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여성이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려고 했고 그거를 그렇죠. 돈까지 지불을 했는데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회계장부까지 조작한 것도 사실인데 네. 이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그렇죠. 지금 다른 거죠. 그렇죠. 어디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만에 하나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이제 판결이 나와서 유죄가 나온다 7월 11일에 그래서 항소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항소 결과는 또 언제 나오고 이게 대선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 11월 대선 전에는 항소심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너무 하거든요. 짧죠. 11월이니까 7월 예. 4개월 만에 항소심이 나오기엔 조금 촉박하죠. 쉽지가 않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 초범이고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로 뭐 징역형까지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소유예는 당연히 되는데 일단 가택연금이라든지 뭐 벌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항소심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은 아무런 이제 이 억압을 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 만약에라도 가택연금 상황에라도 처해지게 되면은 예.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의 이 재판, 유죄 판결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헌터 바이든요? 네, 헌터 바이든이 지금 본인 이제 마약 이슈가 있죠. 이슈가 있죠. 근데 원래 마약 중독자한테는 총기를 판매할 수 없는데 본인이 그걸 속이고 그러니까 총기를 샀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헌터 바이든은 모든 사람들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가 그랬잖아. 법 위에 누구도 없다고. 예. 너도 똑같은 상황이야 라고 지금 공화당 측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유죄 판결이 헌터 바이든의 족쇄가 됐다. 그리고 헌터 바이든이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요것뿐만 아니라 탈세 혐의도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의 그 유전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탈세 혐의 또 있고요.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기업의 사회 이사를 맡았었는데 예. 그걸 그 수사하려던 검찰총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검찰총장을 교체해 버리죠. 맞아요. 네, 예. 요 과정에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인 당시 부통령이던 아버지의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터 바이든과 관련된 재판도 바이든한테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닌데 트럼프의 유죄 판결로 인해서 아들의 재판까지 주목을 받는 상황이 돼버렸다. 예. 결론적으로는 바이든한테는 이 유죄 판결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한테는 엄청난 지지세 결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것도 어디선가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거 이것도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고 법 위에 누구도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 네.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하면서 뭐 김건희 여사 수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라엘 휴전 얘기 짧게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래서 하마스 전쟁. 자, 일단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가장 최남단 도시인 라파를 향해서 공습 계속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민간인들 수십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수백 명 다치고 있는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3차 휴전안을
하마스 측에 제시를 했다. 근데 이 3차 휴전안이 3단계 휴전안이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받아가지고 보내준 거다라고 얘기해서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이것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또 딴지를 걸고 나선 게 이스라엘 내부 내각 내에 극우 정치인들입니다. 지금 한 3명 정도의 극우 장관들이 있는데 네타냐후를 향해서 휴전안에 사인하는 순간 우리는 연정 탈퇴야. 그럼 넌 총리에서 내려와야 돼. 네. 연정이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그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갑자기 난 휴전안에 사인할 생각이 없네. 하마스 괴멸을 위해서 난 끝까지 전쟁할 거네라는 성명을 발표를 뻥 하고 해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계속해서 휴전안을 이스라엘 측에서 계속 휴전안이 나왔는데 결국은 또 이스라엘이 뒤집는 상황을 몇 번째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마스를 압박할 명분이 없어요. 예. 아니 이거 이스라엘 측 휴전안입니다. 이거 전달해 줬는데 하마스가 검토해 보니까 괜찮은데요 라고 지금 2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네타냐후 총리가 난 여기 사인 못하겠네 라고 얘기를 지금 2번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다가 지금 레바논 북부, 그러니까 레바논 남부하고 이스라엘 북부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에서 지난해 10월 이후로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 헤즈볼라는 무장 세력이기도 하고 정치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죠. 이 헤즈볼라가 동시에 이스라엘과 또다시 이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교전이 점점 확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어떻게든 미국 측이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중재해가지고 휴전으로 끌고 가려는 이 상황에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마스 괴멸 때까지 휴전도 못하겠고요. 게다가 우리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향해서도 공격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전선을 또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더 진행되면은 뭐 다시 중동 전쟁까지 발발할 수 있다라는 뭐 우려도 나오던데. 그래서 국제사회가 그건 안 된다. 이스라엘 왜 그러냐 이러고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